같은 집에 살았던 두 며느리. 한 명은 30년간 시아버지를 극진히 모시며 아침 저녁으로 죽을 쓰고 약을 챙기고 아버님, 제가 있잖아요를 외쳤습니다. 다른 한 명은 30년 전 쫓겨나 단 한 번도 이 집에 발을 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의 유언장에 이름이 적힌 건 30년간 효도한 며느리가 아니라 30년간 쫓겨나 있던 며느리였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를 알면 당신의 등골이 오싹해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청옥산의 비밀을 파헤쳐 봅니다. 형님, 여긴 웬일이세요? 우리 집안이랑은 이미 남남이 되신 분이 청옥산 자락에 자리 잡은 거대한 한옥저택, 청옥제. 대한민국 약초업계의 대부라 불리던 송대업 옹의 장례식이 치러지는 날이었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상복을 휘날리는 가운데 한 여인이 30년 만에 이 저택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송연이 65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를 잃지 않은 그녀는 장씨 가문의 맏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남편 장민호가 35의 젊은 나이에 의문의 추락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그녀는 사실상 가문에서 쫓겨나다시피 했습니다. 시아버지조차 냉랭했고 동서들의 시선은 날카로웠습니다. 과부가 무슨 재산을 봐라? 라는 수군거림 속에서 연희는 어린 아들 하나만 데리고 이 저택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30년 전 과부가 된 며느리를 쫓아낸 집안이 있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단순한 냉대였을까요? 아니면 장례식장 상주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연희의 동서 홍지숙이었습니다. 60대 초반의 지숙은 명품 상복에 눈부신 옥반지를 낀 손으로 눈물을 훔치는 척했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저택 구석구석을 살피며 탐욕을 빛내고 있었습니다. 송옹이 남긴 천문학적인 유산과 청옥산 일대 5만 평의 약초 재배지, 그리고 가문 대대로 내려온 비방이 담긴 청옥비서. 이 모든 것이 이제 자신의 것이 될 순간이었습니다. 지숙은 지난 30년간 시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척 완벽한 연극을 펼쳐왔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죽을 쓰고 침실을 매일 청소하고 약초차를 손수 다리며 아버님, 제가 있잖아요라는 말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오늘을 위한 투자였습니다. 연희가 영정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자 지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형님, 여긴 웬일이세요? 우리 집안이랑은 이미 남남이 되신 분이 30년이나 연락 한 번 없다가 유산 냄새 맡고 오신 거예요? 주변의 조문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대답 대신 시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아버지의 눈빛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사실 일주일 전 연희는 시아버지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 급박한 숨소리. 연희야,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됐다. 내 남편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어. 청옥산 뒤편 낡은 사당으로 가거라. 석등 아래 기둥에 모든 것이 있다. 그리고 사흘 뒤 송옹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30년 전 당신의 남편이 죽은 건 사고가 아니라 살인이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날 밤 연희는 인적 없는 청옥산 사당으로 향했습니다. 달빛도 제대로 들지 않는 깊은 산속, 오래전 버려진 사당은 으스스한 기운을 풍겼습니다. 시아버지가 말한 석등 아래 기둥. 연희는 손전등을 비추며 썩어가는 기둥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 기둥 밑바닥, 흙을 파내자 낡은 가죽 상자가 나타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품어온 의문의 답이 저 안에 있을까요? 상자를 여는 순간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시아버지의 친필 유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30년 전 남편 장민호의 사고 경위가 상세히 적힌 일기장이 함께 있었습니다. 1995년 10월 23일. 오늘 나는 끔찍한 진실을 알았다. 내 아들 민호의 죽음은 실족사가 아니었다. 지숙의 남편 장기철이 주도한 치밀한 살인이었다. 경영권을 빼앗기 위해 내 아들을 산비탈에서 밀어 떨어뜨렸다. 증인도 있다. 하지만 나는 너무 늙고 겁이 많아 당장 밝힐 용기가 없었다. 이 비겁한 아버지를 용서하거라. 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나는 지숙을 내 곁에 두었다. 그녀가 무슨 짓을 더 꾸미는지 감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다렸다. 진정한 후계자, 며느리 연희가 돌아올 날을. 연희야, 지숙의 탐욕이 이 집안을 망칠 것이다. 진정 약초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너뿐이다. 청옥제의 모든 권한을 너에게 넘긴다. 유언장에는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본인 송대업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본 유언장을 작성한다. 청옥제의 모든 재산과 사업권을 맏며느리 송연희에게 상속한다. 2024년 11월 3일. 연희는 유언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억울하게 떠난 지 30년 만에 드디어.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걸 찾으셨군요, 형님. 하지만 그 종이 한 장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나요? 홍지숙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연희를 미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숙의 뒤로 서너 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모두 청옥제에서 일하는 일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범죄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짓이라도 합니다. 형님은 참 순진하세요. 아버님이 치매 걸린 지가 언제인데 그분이 쓴 유언장이 법적 효력이 있을 것 같아요? 지숙은 교활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언장만 없으면 청옥제는 영원히 제 것입니다. 형님은 그냥 조용히 사라져 주셔야겠어요. 지숙이 라이터를 켰습니다. 불꽃이 어둠 속에서 춤을 췄습니다. 30년 전 형부님처럼 이 산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시면 참 슬프겠네요. 순간 지숙의 수하 중 한 명이 연희에게서 유언장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몸싸움 끝에 유언장이 땅에 떨어졌고 지숙은 그 위에 라이터 불을 떨어뜨렸습니다. 안 돼! 불길이 유언장의 한쪽 끝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연희는 죽음을 각오하고 타오르는 종이 속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지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살이 익는 냄새가 났지만 그녀는 유언장의 절반을 구해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이미 재가 되어 바람에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미친. 형님, 종이 한 장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세요? 지숙은 경악했지만 곧 차가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좋아요. 어차피 반쪽짜리 유언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제 형님도 정리해드리죠. 수하들이 연희를 에워쌌습니다. 연희는 절벽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뒤로는 까마득한 낭떠러지, 앞으로는 살인자들. 이제 끝인가?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타세요. 빨리. 검은색 제네시스가 급정거했고 30대 중반의 젊은 남자가 조수석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연희는 주저없이 차에 뛰어올랐습니다. 지숙의 수하들이 차를 막으려 했지만 차는 이미 급발진하며 산길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손에 화상이. 당신은 누구죠? 연희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물었습니다. 정우진입니다. 변호사이고요. 송대업 옹께서 비밀리에 고용하신 법률 대리인입니다.
우진은 백미러로 추격해오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송옹께서는 이미 1년 전부터 제게 연락하셨습니다. 홍지숙이 어떤 짓을 저지를지 알고 계셨죠. 그래서 저에게 지시하셨습니다. 유 원장을 두 조각으로 나눠 숨기라고요. 여러분, 진짜 영리한 사람은 한 곳에 모든 걸 걸지 않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연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두 조각이라고요? 네. 사당의 유 원장은 미끼였습니다. 홍지숙이 반드시 그걸 찾아내 파괴할 거라는 걸 송옹은 아셨어요. 진짜 유 원장은 우진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가문의 가장 오래된 어른, 박옥분 할머니께 맡겨져 있습니다. 연희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박옥분 할머니. 92살의 고령에도 정정하신 그분은 송옹의 먼 친척이자 가문의 살아있는 역사였습니다. 지숙조차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어른이었고 무엇보다 연희가 시집왔을 때 친딸처럼 아껴주셨던 분이었습니다. 할머님께서 살아계셨군요.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송옹은 철저했습니다. 유 원장을 두 조각으로 나누되 하나는 사당에, 하나는 박옥분 할머니께. 그리고 진짜 결정적인 증거는 우진이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있습니다. 30년 전 장기철이 범행을 자백하는 녹취록입니다. 연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 게 있었다면 왜 진작 공개하지 않으신 거죠? 송옹은 복잡한 분이셨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 가문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그리고 우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면 또 다른 아들인 장기철도 감옥에 가야 한다는 두려움. 그 사이에서 30년을 고민하신 거죠. 하지만 홍지숙의 탐욕이 날로 커지는 걸 보시고 결국 결심하신 겁니다. 차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한옥마을로 향했습니다. 박옥분 할머니가 사시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모르는 사이 홍지숙은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포털 사이트 메인에 충격적인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송대업 옹 사망 후 유산 다툼. 며느리 송연희, 치매 노인 협박해 가짜 유언장 작성 의혹. 30년 전 쫓겨난 며느리 수천억 재산 노리고 귀환. 가족들 경악. 청옥제 상속 전쟁. 며느리의 치밀한 계획. 뒤늦게 나타난 제3의 유언장은 진짜인가? 지숙은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언론을 장악했습니다. 기자들에게 거액을 쥐어주고 연희를 파렴치한 재산 사냥꾼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SNS에는 악플이 쏟아졌고 유튜브에는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들이 올라왔습니다. 충격 30년 만에 나타난 며느리의 정체.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노 치매 노인을 이용한 유산 강탈. 이게 며느리가 할 짓입니까? 댓글창은 난리가 났습니다. 요즘 사람들 정말 양심이 없어요. 30년 동안 안 보다가 돈 냄새만 맡으면 나타나네. 측은지심이 들긴 하지만 법은 법이잖아요. 유 원장이 진짜인지부터 밝혀야죠. 홍지숙 씨가 30년간 시아버지 모신 거 생각하면 연희 씨는 너무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렇게 여론은 쉽게 조작됩니다. 돈만 있으면 진실도 거짓으로, 거짓도 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우진의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며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나쁜 사람이 된 건가요? 아닙니다. 우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홍지숙의 전략입니다. 여론을 먼저 장악해서 당신을 고립시키는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진실이 있습니다. 박옥분 할머니께 가시죠. 박옥분 할머니의 한옥은 고즈넉했습니다.
92살의 연세에도 할머니는 정정하셨고 연희를 보자마자 주름진 손으로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손, 화상을 입었구나. 우리 연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30년 묵은 미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연희는 그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억눌렀던 서름이 터져나왔습니다. 대업이가 나한테 부탁했다. 연희가 오면 이걸 주라고.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은비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연희는 그 비녀를 보자마자 알아보았습니다. 이건 제가 시집 올 때 친정어머니가 주신. 그래. 너는 그때 이걸 나한테 맡겼지. 제가 이 집의 며느리로 합당한지 증명될 때까지 할머니께서 보관해 주세요라고. 할머니가 비녀를 연희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제 그때가 온 거야. 비녀는 묵직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연희가 비녀의 끝을 돌리자 속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종이와 USB가 나왔습니다. 유언장의 나머지 반쪽이었습니다. 우진이 두 조각의 유언장을 맞춰보았습니다.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찢어진 부분의 글씨와 도장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이 USB에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장기철이 술에 취해 대업이한테 자백하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어. 1995년 10월 30일 민호가 죽은 지 일주일 후야. 우진이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목소리. 녹취록 재생. 형님, 저 이제 어떡하죠? 제가 형님을 죽였어요. 기철아, 내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민호 형을 제가 밀었어요. 청옥산 절벽에서. 뭐라고? 저도 몰랐어요. 그냥 겁만 주려고 했는데. 형님이 발을 헛디뎌서. 아버지, 저 어떡하죠? 녹취는 20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범행 동기, 공범들의 이름, 증거 은폐 과정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 진실이 나온다고 하죠? 하지만 그 진실이 30년 동안 묻혀 있었다면 왜 진작 이걸 공개하지 않으셨어요? 연희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업이는 약한 사람이었어. 한 아들을 잃은 슬픔에 다른 아들까지 감옥에 보낼 용기가 없었지. 그래서 이 녹취를 나한테 맡기고 기철을 멀리 보냈어. 미국으로. 그리고 지숙이만 곁에 두고 감시한 거야. 언젠가 진실을 밝힐 나를 위해. 장기철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진이 물었습니다. 3년 전에 미국에서 간암으로 죽었어. 죽기 전에 대업이한테 편지를 보냈대. 용서를 빌면서. 지숙이한테는 진실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지숙이는 그게 사고인 줄 알고 있었거든. 하지만 지숙이의 탐욕은 남편이 죽은 뒤 더 커졌어. 연희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불렀던 것입니다.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할머니, 이제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연희가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청옥제 대회의실. 송대어봉의 유산 상속을 확정하는 가문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홍지숙은 완벽한 승리자의 표정으로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사회 멤버 대부분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고 언론까지 장악했습니다. 연희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연희가 우진과 함께 당당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박옥분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따라왔습니다. 지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형님, 여기는 가족회의입니다. 외부인은 나는 가족이 아닌가? 연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30년 전 쫓겨났지만 법적으로 나는 여전히 이 가문의 맏며느리야. 법적으로? 지숙이 비웃었습니다. 형님, 가짜 유언장 가지고 온 거 다 알고 있어요. 언론도 다 알고 있고요. 형님은 이제 사기꾼일 뿐이에요. 사기꾼? 연희가 가방에서 2조각의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가짜라고? 2조각을 맞추자 완벽한 유언장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사회 멤버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게... 지숙이 당황했습니다. 반쪽은 불타버렸다고 들었는데. 내가 태운 건 미끼였어. 박옥분 할머니가 지팡이로 바닥을 쳤습니다. 진짜는 내가 가지고 있었지. 그래도 치매 걸린 사람이 쓴 유언장은 무효예요. 지숙이 소리쳤습니다. 우진이 나섰습니다. 송대어봉은 유언장 작성 당시 서울대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고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의사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여기 진단서가 있습니다. 그럼 뭐 어떻습니까? 지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아버님을 모셨어요. 연희 씨는 한 번도 안 왔잖아요. 여러분, 효도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하지만 살인자의 아내가 한 효도라면. 홍지숙. 연희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이 30년 전 묻었던 피냄새가 아직도 이 저택에 진동하는군. 무슨 헛소리를. 우진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스피커에서 장기철의 자백이 흘러나왔습니다. 민호 형을 제가 밀었어요. 청옥산 절벽에서. 회의실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지숙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조작. 연희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당신 남편 목소리도 모르겠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음성 분석 결과 나왔어. 장기철 본인 맞다고. 지숙은 주저앉았습니다. 30년간 쌓아온 거짓의 성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체포하십시오. 회의실 밖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홍지숙은 범행 교사와 증거인멸, 그리고 명예훼손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안 돼.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남편이 한 짓이에요. 지숙은 끝까지 발버둥 쳤습니다. 내가 이 집안을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30년을. 하지만 탐욕으로 쌓아올린 성벽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숙의 수하들도 모두 공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언론의 태도도 180도 바뀌었습니다. 속보 30년 만에 밝혀진 청옥제 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에게 유산 돌아가. 감독 며느리 송연희 씨 30년 기다린 진실. 시니어들 우리 시대 이야기. 댓글창도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처음부터 홍지숙이 수상했어요. 30년간 모셨다는 게 오히려 의심스러웠다고요. 송연희 씨 정말 대단하세요. 저라면 진작 포기했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 세대 이야기 같아서 더 가슴이 아파요. 과부라고 쫓겨난 며느리. 여러분, 진실은 언제나 이깁니다. 늦더라도 30년이 걸려도 말이죠. 한 달 후, 연희는 정식으로 청옥제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부자로 사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청옥산을 바라보며 연희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걸 겪은 이유가 뭘까? 단지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였을까? 아니었습니다.
연희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여성들을 생각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가문에서 쫓겨나고 평생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살다가 자신의 이름조차 잊어버린 여성들. 대한민국의 수많은 시니어 여성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연희는 청옥산 일대 5만 평의 땅을 시니어들을 위한 약초 치유 마을로 재탄생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6개월 후 청옥라온이라는 이름의 사회적 기업이 문을 열었습니다. 라온은 순우리말로 즐거운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마을에는 약초 재배 교육장, 차 제조 시설, 그리고 시니어 여성들이 직접 운영하는 카페와 판매장이 들어섰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느라 자신의 이름을 잊고 살았던 중장년 여성들이 이곳에서 약초를 배우고 자신만의 차를 브랜드화하여 당당한 사업가로 거듭났습니다. 개업식 날 연희는 모인 사람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장민호의 아내, 송대업의 며느리로만 불렸습니다. 제 이름 송연희는 사라져 있었죠. 하지만 이제 다릅니다. 연희는 청옥산을 가리켰습니다. 약초는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당귀는 당귀고 감초는 감초입니다. 누가 뭐래도 자신의 향기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제 이름은 이제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닙니다. 저는 약초의 마음을 읽는 송연희입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첫 번째 교육생으로 입학한 김순자 68세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저는 결혼 43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사업자 등록증을 받았어요. 우리 남편도 자식들도 놀라더라고요. 엄마가 사장님이 되셨네. 하면서 이 나이에 이런 기쁨을 느낄 줄 몰랐어요. 1년 후 청옥라온은 전국 50개 지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약 3,000명의 시니어 여성이 이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연희가 개발한 청옥약초차 시리즈는 백화점에 입점했고 해외 수출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희는 청옥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옆에는 이제 든든한 동업자이자 친구가 된 정우진이 함께였습니다. 후회 없으세요? 우진이 물었습니다. 이 모든 재산을 사회사업에 쓰시고. 연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 전혀요. 돈은 쓰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오늘은 누구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 하고 눈을 떠요. 이게 진짜 부자 아닐까요? 노을이 청옥산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 약초밭에서는 할머니들이 허리를 펴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하늘을 보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30년 걸렸지만 드디어 해냈어요. 당신의 억울함도 풀고 우리 시대 여성들에게 새로운 길도 열어줬어요. 이제 편히 쉬셔도 돼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약초 향기를 가득 머금은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우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송옹께서 진정 약초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연희뿐이라고 하신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 약초는 화려하지 않아도 자신의 쓰임을 다하잖아요. 선생님도 그렇고요. 약초의 마음. 연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의 마음이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송연희처럼 30년을 기다린 적은 없지만 우리 모두 인생에서 한 번쯤은 억울함을 참고 살았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며느리로, 아내로, 어머니로. 내 이름을 잃어버린 채 살았던 시간들. 하지만 기억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이름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써보는 건 어떨까요? 시니어 썰은 여러분의 진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